자, 이번 시간은 174쪽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174쪽입니다. 효율적 시장 부분입니다.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리 자료에 정리한 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새로운 정보, 두 번째가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동그라미 프린트에,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새로운 정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우리 이것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구분을 해볼까요? 구분할 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 다음에 준 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 요거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구분한 겁니다. 뭐에 따라 구분한 거라고요?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 그럼 반영되는 정보를 볼까요? 반영되는 정보를 구분할 때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반영되고 현재의 정보도 반영되는데 미래의 정보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모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과거나 현재의 정보는 세상에 나온 정보예요. 근데 미래의 정보는 세상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정보는 공표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공표가 된 정보와 공표되지 않은 정보로 나눈다, 그 말이죠. 여기서 공표된 정보는 과거나 현재의 정보, 이거는 공개된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의 내부자 정보라든가, 앞으로 6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국토부가 어느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 발표할 앞으로 정보. 앞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할 거다라고 발표할 정보.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정보죠. 그럴 때 약성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약성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정보에 입각해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할 거예요. 과거 정보 가지고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할 거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분석 방법. 그러한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과거의 정보에 입각해서 과거의 정보에 의해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 그렇게 말해요. 반면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정보에 입각해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근거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기본적 분석, 이렇게 말해요. 기본적 분석이죠. 반면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돼요. 그러다 보니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
그래서 얘는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모든 정보가 이미 반영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이 의미가 없다 하는 의미에서 분석 불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이윤에 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상이윤에 대해서요. 우리 정상이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이윤이 뭐냐?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초과이윤이 0, 손실도 0.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초강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초과이윤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상태 일본식으로 똔똔이라고 말했어요. 일본말로. 우리가 똔똔 많이 쓰다 보니까 똔똔 또이또이 본전치기. 그러니까 이건 기회비용만큼만 넣는 거죠. 손실도 아니고 이윤도 아닌 상태. 그런데 정상이윤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상이윤을 넘어서는 게 초과이윤인데, 자 우선 먼저 정상이윤에 대해서. 약성시장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의 정보에 입각한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역시 똑같이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이윤이 가능하진 않고 무슨 이윤만 가능하다? 정상이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똑같이 남들처럼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정상이윤 가능하다. 중강성 시장에서 남들이 기본적 분석할 때 투자자 역시 똑같이 남들처럼 기본적 분석하면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모든 정보를 사용하면 정상이윤은 가능하다. 따라서 정상이윤의 가능 여부를 보면 모든 시장에서 정상이윤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초과이윤 얘기로 할까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은 어떨까요? 자, 우리 초과이윤 가능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약성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똑같이 과거의 정보로 사용해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나 미래의 정보로 사용하면 초과이윤 가능합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그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입니다. 무슨 정보라고요? 우수한 정보. 어떤 분이 우스운 정보라고 그러는데 우스운 정보 말고 우수한 정보. 그 다음 두 번째 중강성 시장에서는 남들이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똑같이 남들처럼 해서는 초과이윤 얻지 못하지만 미래의 정보를 분석한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합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역시 똑같이 모든 정보를 사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고 정상이윤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은 약성과 중강성에서는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성이나 중강성에서 이런 정보들은 우수한 정보입니다. 우수한 정보는 뭐가 존재하냐면 정보 획득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줄여서 정보 비용 이렇게 말할 텐데 앞으로 정보 비용이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혹은 정보 구입 비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컨대 현재나 미래의 정보에 대한 이 정보 획득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00만 원의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정보로 인해 얻은 이윤이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5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니까. 그러나 이 정보 획득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정보의 가치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럴 땐 초과이윤 얻지 못합니다. 또다시 준강성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미래의 정보, 이 정보는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우수한 정보에 대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비용이 획득 비용이 500만 원이고 이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보의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정보의 가치도 1000만 원이면 그때는 초과이윤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성과 중강성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항상 초과이윤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항상 가능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강성에서는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현실에서 보고되고 있는 시장은 준강성까지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부합하는 시장도 강성입니다. 어떤 점에서? 여기서 부합한다는 말은 공통점,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강성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쟁이 같은 말이다 그런 뜻 아니고요.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의 공통점이 많다. 정보가 다 공개돼서 정보의 가치가 0이라는 점, 정보 비용도 0이라는 점, 초과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가장 부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재 잠시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교재 178페이지. 책에 있는 예제들은 주로 심화과정 때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심화과정은 10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8주로 나가는 기본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178의 예제 문제 가운데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4번을 봐주십시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자 밑줄을 좀 하십시오.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 밑줄 그으십시오. 거기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쓰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과거의 정보로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읽어서 현재니까 기본적 아닌가요? 현재니까 중강성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라 했죠? 따라서 약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초과연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되셨죠? 179로 갈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먼저 할당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프린트 잠깐 보십시오.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화살표 부분 보십시오.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라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상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같도록 할당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 돈이 부동산 쪽으로 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나타나서 어쩌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내가 1년간 지나서 보니까 주식에서 오른 거 떨어진 거 계산해 보니 은행에 넣어놓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마음고생할 거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을 거.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건 경쟁이 심해져서 수익률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은 곳은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서 결국 두 개의 투자 대상에서의 수익률이 같게 되었을 때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상에 따르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위험을 감안하니까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같다. 그때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높다면 돈은
부동산 쪽으로 올 거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 돈이 빠져나온 것은 경쟁이 적어졌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정보로 인한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현재 가치와 정보 획득 비용, 줄여서 정보 비용, 이게 두 개가 똑같게 되면 정보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유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는 이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시장을 앞에서 시작할 때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으로 구분했는고 하니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시장을 구분하면 무슨 시장하고 무슨 시장이 있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0이랍니다. 그리고 정보 획득 비용도 0이랍니다. 그러면 양쪽이 정보의 가치와 비용이 똑같이 0,0으로 같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이 0,0으로 같기 때문에 초과이윤도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여러분, 흑판주계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이 500원이라는 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어딘가는 400원에 파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만 몰라서, 나는 그 정보를 몰라서 500원인 줄 알고 그동안 500원에 샀는데,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500원에 사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어딘가는 400원에 파는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근데 누군가가 그 정보를 알려준 거지. 갑돌아, 내가 그거 400원에 살 수 있는 거 알려줄게. 그래서 그 정보로 400원에 샀다면 그 정보는 얼마 가치가 있는 거죠? 100원 가치가 있는 거죠. 정보의 가치가 100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내가 그 정보 알려줬으니까 100원 내 라고 말했다면 정보 획득 비용도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은 100원 100원 똑같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제로가 되죠. 그러므로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내가 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50원 내 라고 했다면 정보의 비용은 50원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초과이윤이 50원이 존재하게 되고 이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건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혹은 그냥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부분, 이 부분을 할당인 부분 하고 할당이 아닌 부분인데, 우선 시장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거나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인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함께 같이 표시해 볼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인 부분은 완전 경쟁 부분을 모두 다 덮고 불완전 경쟁의 일부까지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할당이 아닌 부분을 볼까요? 할당이 아닌 부분은 이 부분이 할당이 아닌 부분이죠. 결국은 우리는 빨간색 부분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파란색 부분은 할당이 아닌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보다 더 포괄적이고 넓네요. 그렇다면 말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포함관계상 할당이 더 넓으니까. 그래서 자료로 가시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에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뒤바꿔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불완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니은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할당 혈적 시장과 정보 비용에 관한 문제 볼까요? 할당 혈적 시장은 이 두 개가 할당 혈적 시장인데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 세 번째 디귿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나오면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투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기는 왜 발생하느냐? 먹을 게 있어야 투기가 발생해요. 쉽게 말하면 초과윤이 있는 곳에 투기 있다. 먹을 거 있는 곳에 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초과윤이 없으니까. 여기도 투기 발생하지 않죠. 여기는 투기가 발생하겠죠. 그러므로 완전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투기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기 발생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할당 혈적 시장과 같이 쓰면 안 되는 말, 양립할 수 없는 말, 투기 발생 이란 말은 할당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투기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 초과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초과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있긴 해요. 잘 봐요.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초과윤이란 글자가 나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초과윤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할당 혈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과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같다면 그 시장은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요?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같단 말은 초과이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시장은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할당 혈적 시장과 양립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상황은 할당에서는 나올 수 없다.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단어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올 수 없다. 세 번째, 여러분 여기에 이 정보를 영원에 산 거예요. 영원이야. 이건 살 필요 없는 거죠. 제로니까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정보는 100원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정보는 100원 가치가 있는 걸 50원에 산 거야. 이 셋 중에서 정보를 값싸게 샀다는 말은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상황은 할당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정보를 값싸게 사거나 정보를 정보 가치보다 싸게 사는 상황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정보를 값싸게 획득했다라는 말도 할당에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정보를 값싸게 샀대요. 그래서 소가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투기가 나타났대요. 그때 그 사람이 시장을 패배시킨다고 표현해요. 앞으로 시장을 패배시키는 상황은 정보를 값싸게 산 사람이 초과윤을 얻게 되고 투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시장을 패배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당에서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말도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할당 혈적 시장과 같이 쓸 수 없는 말들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네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먼저 지대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는 182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지대라는 게 있어요.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의 사용료입니다.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수입입니다. 그래서 유량인 거죠. 지대는 유량입니다. 토지의 사용료 또는 토지를 빌려주고 받은 수입, 지대 수입이거든요. 그것을 이자율로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나누는 걸 앞으로 할인한다고 배울 겁니다. 투자론에서는.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느냐? 지가가 됩니다. 다만 투자론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본이론 프린트에서는 이런 그림, 이런 식을 거기다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책엔 있고요.
자, 여러분 지가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의 가치. 일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저량입니다. 지대는 유량이고 지가는 저량이다.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굳이 말해보면 여러분 지대가 높아지면 분자값이 커졌기 때문에 지가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비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지대가 10% 올라가면 지가도 10%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이자율과의 관계는 지대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지대와 지가는 정비례,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대 논쟁 잠깐 볼까요? 지대 논쟁입니다. 여러분 지대 논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고전학파라고 제가 하나 써놓고요. 신고전학파라고 써놓겠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모른다 치고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더 선배? 누가 봐도 고전학파가 선배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가 후배겠죠. 그것만 알면 돼. 고전학파 학자가 누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 국부론 들어보셨죠?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우리 차액지대설 이야기하는 니카도 이런 사람들은 고전학파에 해당되고 우리 가격결정 원리를 이야기한 알프레드 마샬 같은 사람은 신고전학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학파를 분류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우리는 뭘만 보면 내면 얘가 선배고 얘가 후배다. 그러면 고전학파 학자들이 선배고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후배인데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선 제가 생산물 만들 때 생산물 이렇게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말해보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 자본, 토지로 구분했는데 고전학파 학자들은 특히 토지의 특성 중에서 어떤 걸 특히 중요시 여겼냐면 부동성하고 부증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요소다. 즉 다시 말하면 노동하고 자본은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가변 요소. 그런데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정 요소.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생산을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생기는데 이 수익을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걸 분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분배를 할 때 노동과 자본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요소에게 먼저 분배를 해요. 왜? 딴 데로 가잖아. 안 주면. 그러니까 붙잡아 두기를 위해서라도 얘네들한테 임금과 이자로 먼저 분배를 하고 난 나머지가 토지한테 간다 그 말이에요. 지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대는 뭐냐? 노동과 자본에게 임금과 이자로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 해당되는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분이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분배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다. 그게 뭐다? 지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는 잉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땅 주인이 노력하고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얘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생산물이 뭐냐면 이게 영국 사람들이거든 주로. 영국의 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럽이니까 밀 생산, 밀. 그래 밀을 생산할 때 밀 가격이 올랐다고 쳐요. 그럼 밀 가격이 올라가면 이 생산물이 밀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고용해서 밀을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밀 재배하는 땅이 농지일 텐데 이 농지를 많이 빌리려고 할 거라고 농부들은. 그럼 이걸 많이 빌리려고 하는데 부증성 때문에 토지 존재량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사용료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 가격이 지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즉 밀 가격, 요게 생산물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래 고전학파 학자들은 밀 가격 상승이 지대 상승을 야기하고 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고전학파로 신고전학파로 갈까요? 근데 신고전학파로 가면 신고전학파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신고전학파학자들은 생산물을 만들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렇게 얘네들이 투입되어서 생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고전학파학자들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부동성과 부증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생산 요소다. 그래서 우리 공장 건물이라든가 건물, 기계라든가 각종 도구라든가 그런 걸 자본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과는 토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게 고전학파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구별해야 된다. 또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다. 시험에 나온 말로 제가 쓰면 구분했다. 이렇게. 그래서 토지하고 자본을 구분했어요. 고전학파학자들은 좀 토지를 특별한 생산 요소다. 그런데 신고전학파학자들은 토지가 특별한 생산 요소일 리가 없다. 그냥 노동이나 자본처럼 생산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더 나가서 보면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자본 속에 포함시켜 다뤄도 된다. 그래서 이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죠. X. 그냥 생산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토지도 넓게 보면 자본재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이후의 경제학 교과서는 토지가 빠지고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자본 단순하게 두 가지만으로 지금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도 대부분 기재가 돼 있어요. 그 어디 갔느냐 토지가 여기에 자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그러면서 생산물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생산물 고용할 때 대가로 노동을 고용하는 대가로 임금을 줘야 되고 자본을 고용하는 대가로 이자를 주어야 되고 토지를 고용하는 대가로 지대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생산 요소를 고용한 대가로 줘야 되는 생산 요소 비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소 비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전학파학자들에 의하면 지대는 뭐다? 요소 비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에 일부러 굵은 글씨로 그다음 밑줄까지 표시해서 눈에 띄도록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신고전학파학자들은 요소 비용이다. 그리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임금이 올라가거나 이자가 올라가거나 지대가 올라가잖아요. 요소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 밀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입장을 달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학자들과 신고전학파학자들의 입장을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이제 전형수입과 경제지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전형수입이라는 게 있고 경제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전형수입과 경제지대 구분을 183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익과 경제지대에 대한 구분입니다. 참고로 경제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도 해요. 파레토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 자, 그럼 전형수입이 뭐고 경제지대가 뭔가? 우리 교재 183으로 갑시다. 183으로 가겠습니다. 전형수익과 경제지대입니다. 자, 우선 토지 임대차 시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토지 임대차 시장이면 토지 임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는 수량에 의해서 토지 임대 수요 공급에 의해서 토지 임대료인 지대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지대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대. 수량
그러면 이제 토지의 임대 수요와 토지의 임대 공급에 따라서 토지 임대료에 해당되는 지대가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질 거예요. 어쨌거나 총수입을 보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요 사각형 면적이 일단 총수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땅이 여기서 이만큼의 땅 토지 양인데 이 땅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대요. 가란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하든 월 80만 원은 최소 받을 수 있대요. 최소한 80만 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냐면 가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리고 얼마 받고 있냐면 저 빨간색의 사각형의 면적 얼마 받고 있냐면 160만 원 받고 있대요. 현재 얼마를 더 받고 있냐면 80만 원 더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60만 원이 아닌 70만 원 준다 그러면 용도 바꿔요. 딴 용도로 공급해요. 딴 용도를 전환하면 80만 원은 최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란 용도로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하여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은 얼마다? 80만 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그림으로는 요거예요. 여기서 이만큼의 땅을 공급하는데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은 공급곡선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왜? 공급곡선이 비용곡선이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게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이느냐? 쟤를 전용 수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용되지 않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 다른 말로 다른 용도로 이전되지 않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이라 해서 이전 수입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최소한 받아야 되는 수입이니까 현 용도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용 수입 우리 프린트로 가시죠. 전용 수입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지금 땅이라는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 가란 용도에서 나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용도, 가란 용도에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에요. 화살표 하시고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받은 금액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요거예요. 요 부분이 노란색이고 물론 금액으로도 80만 원이 될 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값을 경제지대다 그렇게 말해요. 이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이렇게요. 제가 수요 곡선을 달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만만하게. 그 말은 탄력적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번에는 가파르게 그려볼게요. 비탄력적으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전용수입 경제지대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전용수입 경제지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공급곡선이에요. 공급곡선이 지금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고 한다면 완만해진다면 전용수입은 커지고 경제지대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공급곡선이 완만하다의 가장 극단적인 게 뭐예요? 완만하다의 가장 극단적인 게 수평선이겠죠? 그러면 완만하다 못해 아예 수평선인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상황이 되면 여기서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할 때 이렇다고 하면 100% 총수입이 이게 사각형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총수입 사각형 면적의 100% 모두 뭐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용수입으로만 돼 있겠죠? 그래서 100% 모두 전용수입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공급곡선이 완만해지면 탄력적이면 일수록 전용수입이 커져서
완전 탄력적이면 100% 모두 전용 수입으로만 돼 있다. 반면에 공급 곡선이 가파르다고 가정을 하고 비탄력적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고 비탄력적일수록 전용 수입은 작아지고 경제지대가 커지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될 거냐? 가파르게 되겠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가파르게 되어서 이렇게 수직선이 되어지고 이 상황에서는 수요 곡선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공급 곡선 여러분 유념하실 것이 요 사각형의 면적 전체가 다 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경제지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죠. 100% 경제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 프린트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인데 경제지대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익과 전용 수익과의 차이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이란 말입니다. 프린트물 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의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보시면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는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부분에다가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 부분에다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수요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음. 전용 수익 경제지대는 수요 탄력성과는 관련이 없음. 자, 그럼 공급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기억해 보십시오.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면 완만해지면 공급순이 완만해지면 전용 수입은 증가하고 여기 보세요. 공급순이 완만해지면 전용 수입은 증가하고 경제지대는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보셔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면 이 말은 비탄력적이면 전용 수입은 감소하고 경제지대가 커지죠. 가파르게 되니까 전용 수입이 작아지고 경제지대가 커졌죠. 디귿 보세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입니다. 총 수입은 모두 전용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그림이죠. 니을 보십시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이면 총 수입은 모두 경제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선이 되죠. 됐죠? 자,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이 해 놓으십시오.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고 경제지대라는 게 있더라. 이 중에 경제지대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파레토 지대라고도 합니다. 파레토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지대 이렇게 말한다는 거. 용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용 수입 경제 시대의 관계도 알아두시고 전용 수입은 그중에서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현재 용도, 가란 용도로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 80만 원 이하로 주면 용도 바꿀 거고 80만 원보다 이상 주면 80만 원까지는 나는 가란 용도로 공급할 거다. 물론 딴 용도에서 더 많이 주면 딴 용도로 바꾸겠지. 그런데 주는 금액에서 가나다 전체를 고려했을 때 항상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용도로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은 80만 원. 어떤 거로 공급해도 80만 원은 최소한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80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는 90만 원 준다는데도 80만 원으로 계속 가라 공급하나요?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최소 80만 원 어떤 용도든 최소 8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다 80만 원. 근데 얘는 70만 원 준다 그러면 용도 바꾼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얘도 80만 원 준다 그러면 굳이 용도 바꾸지 않죠. 딴 것도 80만 원인데. 그럼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기 위해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수입. 그게 뭐다? 전용 수입,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대 결정 이론 우리는 쉬었다가 계속해서 지대 결정 이론 183 이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